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수도권은 오전까지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다시 폭염이 엄습한다고 하죠. 폭우가 그치면 폭염이 오고 이 폭염 이번 여름은 이 폭자만 날뛰는 그런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폭염의 기세는 엄청나서 폭염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잠시나마 쉬는 서민과 노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여름은 많은 이들에게 피해와 불편만 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잘 헤아려서 폭우의 피해를 보고 폭염에 지쳐있는 노년층과 서민을 잘 어루만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미국이 대북 제재 공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조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현재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방문 교수로 가 있는 오준 전 유엔 대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싱가포르신 모양이에요. 네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죠. 이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어떤 대응이 지금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헤일리 대사가 이제 북한과의 대화가 끝났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안보리 내에서 보다 강한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안보리를 통한 제재보다는, 지난번에 단동은행 제재 같이, 직접적인 미국의 제재로, 특히 중국의 압력을 더 높여서 문제 해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 특히 강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단독으로 그렇다면은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지금 말하자면 중국이 가장 말하자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소위 제3자 제재라고 하는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예.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지난번 단동은행이 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테니까 예.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되면은 움직일까요? 예를 들면은 어제도 중국의 물론 학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부의 입장 비슷하게 나온 게 이 북한을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저는 현재도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이런 미사일 실험 같은 도발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나름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예.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나라든지 핵실험이 됐든 미사일 실험이 됐든 한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이제 끝나는데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압력도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유가 뭐든 간에 지금 미국은 그런 것을 기다려주거나 또 북한의 그런 태도를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전 국무장관이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미국이 사전에 합의를 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북한 붕괴 이후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미군과의 국경선을 접해야 한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이 뭐 이런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면 실제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새로운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은 중국이 이제 사실상 북한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결정적인 그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북한 자체가 붕괴할까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키신저 박사가 얘기한 것은 중국에게 어떤 미국이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중국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주면 중국이 좀 더 대담한 단독 제재 수단을 강구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북한 붕괴라는 게 물론 지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원유 공급 중단에 따른 붕괴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반드시 북한의 현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강한 수단을 쓰는 걸 꺼리는 것이 아니고 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자체가 붕괴해서 말하자면 우리 남한에 의한 흡수통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거라고 키신저 박사는 보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이런 확신을 미국이 중국에게 줄 수 있다면 중국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거다. 이런 뜻으로 저는 말한 걸로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싱가포르에 계셔가지고 대사님께서는 그 신문을 아침 조간신문을 못 보셨을 텐데 그 오늘 아침 조간신문 중에 일부는 미국이 지금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런 것이 실현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김정은 정권 교체를 미국이 시도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럼 실현하느냐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보고요. 결국은 그러한 보도와 아까 말씀하신 키신저 박사의 그런 언급 내용 이런 것을 연결시켜 본다면은 중국이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최후의 보호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끊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국이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그렇게 움직일까요?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건 누구든지 이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예. 저는 어쨌든 북한이 현 시점에서 미국의 그런 태도나 입장을 오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다르고 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미국의 그런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공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이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오판하고 북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이나 두 번 실험하면 되는데 그러고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지금 도발을 한다면 굉장히 그 불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오판하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오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미국이요. 모든 옵션이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죠. 예. 그리고 그 펜스 미국 대통령도 지금 어제인가 그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옵션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는 군사적 조치도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비롯한 이러한 것들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일부에서는 뭐 지금도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오준 대사님 보실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그 비핵화 대화를 말하는 건데요. 그것이 저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그 상황에서도, 네. 아까 말하는 전략적 인내는 제재를 계속 높이는 거잖아요. 북한하고 직접 네. 인게이지 하지 않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언젠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재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개혁 개방이.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기로 지금 미국은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또는 중국을 통한 압박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북한에게 효과가 없을 수는 없죠. 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위험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충돌의 위험성이죠. 군사적 충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그 러시아의 역할도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데 러시아도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ICBM이 아니다라는 둥 뭐 이 그 발사 지점도 자강도인데 이걸 또 딴 데로 이렇게 맨 처음에 발표를 한 모양이던데 지금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이제 유엔에서 보면 안보리 같은 데서 예. 북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시리아 문제라든지 예. 뭐 그런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가장 많은 대립이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북한 문제도 안보리에서 다루는데 러시아의 그 영향력이 있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차원에서 이것을 또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뭐 중국과는 달리 북한의 대외 교역의 뭐 90% 이상은 중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제재에 있어서 러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3자 제재나 좀 더 중국을 통한 압박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면 러시아가 그런 안보리 내에서 뭐 일종의 좀 목리를 부리는 거는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 문제 해결할 수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제. 이러한 자신감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지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면 중국이 움직일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뭐 이 상황에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거나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미국이 원하는 그런 북한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게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하고 북한하고요? 글쎄요, 대화는 물론 가능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산가족 상봉 대화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지금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압박과 모든 지금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대화 압박이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압박이 먼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비핵화 대화라면 그런 거죠. 물론 뭐 비핵화가 아닌 대화는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뭐 비핵화 아닌 대화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더라고요. 이산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준 전 유엔 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30분 3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아침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가 유난히도 많습니다. 평택 시흥단 고속도로 시흥 쪽인데요. 평택 분기점 부근 진출로 부근 2차로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화물차 고장으로 현재 치우는 작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상주 쪽으로 서군이 나들목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입니다. 진화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견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남부간 고속도로 구봉터널 부근인데요. 3km 지점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고 빗길로 인한 사고입니다. 현재 서대점 부근부터 2km 구간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새 집값이 그렇게 올라요? 예? 더위만큼 똑같죠. 날씨하고. 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이번 주 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러죠? 6.19 부동산 대책 내놓고 그 효과가 언제까지 갈까 했는데 뭐 한 달도 안 갔고 2달째 되니까 뭐 완전히 잊었죠. 그래서 수도권 집값 뭐 청약시장 다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8월 말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앞당긴 거죠. 부동산 대책만 따로 떼내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아직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고요. 네. 국토교통부 분위기상 아마 이번 주에 별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책에는 뭐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인데요. 투기과열지구라는 이름 자체에 그냥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이 지역에 부동산 투자하는 건 투기야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과열된 거야라고까지 규정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걸로 보는 거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래를 막습니다. 무슨 거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사고 파는 거래가 아예 전면 금지되고요. 돈줄을 잽니다. LTV DTI 그 한도가 40%로 강화가 되고요. 네. 6억 원 이상 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40%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값이 보통 6억 원 이상인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뭐 대출 수요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14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2009년에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해제됐고 2011년에는 아예 강남 3구도 없어졌는데 부활하는 거예요. 이 강남 3구만 할 거냐 아니면 강남 4구만 할 거냐 서울 전역으로 할 거냐 세종시까지 넣을 거냐 아니면 부산 일부 지역까지 넣을 거냐 이게 지금 관심인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정부는 핀셋 규제에서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이 투기 가열주를 아마 좀 생각보다 넓게 아마 해서 투기 광풍, 투기 열기를 좀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대책 같은 게 있나요? 뭐 세금, 이른바 세금 폭탄인데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가 있는데 보유세 부분은 아마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거래세는 함부로 올렸다가는 이제 이것도 서민 증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래세는 뭐 아마 늘리지 못하고 이제 양도세인데 양도세를 이제 중과하겠다. 즉 다주택자,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건데 이건 갭 투자, 이른바 전세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주변에도 서울 강북 지역, 수도권 지역에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 이걸 막으려면 다주택자들에 한해서는 이걸 나중에 팔아서 결국에 양도 차익을 얻는 건데 이걸 중과
세율을 확 높여버려서 어떤 그 이율, 투기 수요를 줄이겠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주택거래 신고제, 실수요자들만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를 할 때마다 살 때마다 지자체에 실거래가하고 주택 구입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마 그 세금하고 투기 과열지구는 현재 분위기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개월 연속 계속 올랐다고 그러죠. 작년 12월부터 7월까지 8개월 연속,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월초와 월말을 비교를 해보면 연속으로 올랐다는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도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그 9일 연속 사상 최고가 경신은 기록은 못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래도 계속 올라서 2,400선은 지켰죠. 어제 같은 경우도. 7개월 전 작년 12월만 해도 겨울이었잖아요. 그 겨울에 1,900선이었거든요. 네. 지금 2,400선입니다. 21% 7개월간 올랐고요. 이런 7개월간 올랐던 기록은 사상 처음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8개월이 올랐죠. 7월까지. 8개월 올랐던 기록은 사상 처음이고 6개월 연속 상승했던 건 3번이나 있었지만 8개월 연속도 처음이고 앞으로 계속 뭐 이렇게 올라갈 거냐가 다들 관심인데 북한 미사일 이런 문제도 있고 너무 올랐다라는 어떤 그 불안한 부분도 있고 2,400선 일단 회복을 했으니까 그 이상 뭐 2,500, 3,000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뭐 생각은 다르죠.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 오른 거는 외국인하고 개미 투자자들은 매도가 강했는데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세가 주춤하고 네,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지정학적 이유도 있다. 아니면 그리고 이제 미국이 9월부터 그 긴축 내지는 금리를 12월부터 올릴 거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뭐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시사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금리를 당장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이 올리는 거 보고 아마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일본 로스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로스쿨, 우리도 이제 로스쿨을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일본 로스쿨 절반가량이 신입생 모집을 포기했다고.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그 로스쿨이 망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일본은 한국하고 약간 다른 게 우리는 로스쿨 인가제도잖아요. 예. 허가를 내주는 의대하고 똑같이 여기만 로스쿨 그렇죠. 인가를 했는데 일본은 사실상 자유제거든요. 로스쿨을 어디나 법대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일본엔 74개의 로스쿨이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신입생들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곳은 39개, 거의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예 20곳은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고 15곳은 아예 로스쿨을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학생은 있지만 로스쿨 문 닫겠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서는 이미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런 상황이어서 보면 2004년에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우리는 5년 후 2008년, 2009년에 우리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모든 게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이 올해 이제 절반 이렇고 3대 1의 경쟁률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4.8대 1이에요. 근데 사시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올해가 사시의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사시 없어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경쟁률이 올랐는데 한국이 과연 일본 로스쿨과 비슷한 길을 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나을까? 이것도 상당히 법조계에서는 관심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나오지 않더라도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사법예비시험 제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사람이 좀 몰리는 모양인데 로스쿨 쪽에는 이제 안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글쎄요. 지금 변호사 개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변호사 수가 2만 명 넘은 지가 3, 4년 됐고요. 네. 그리고 한 해 한 1,500명 가까이 신규 변호사가 생기고 있으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그분이 예전만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관련 이제 로스쿨 나와서 개업을 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잖아요. 어디 취업을 하거나 뭐 로펌에 취업하거나 기업에 취업하거나 이런 데 많은 게 그만큼 그 정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아파트 대단지를 중심으로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성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뭐 아이스크림은 누구든 다 좋아하죠. 아이스크림 이제 더위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준비해봤는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파괴된 건 오래됐죠. 사실 뭐 이런 동네 슈퍼마켓만 가도 뭐 반값 50% 할인한 아이스크림들이 많은데, 근데 그건 들쑥날쑥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이스크림만 전문적으로 파는 할인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좀 특이한 점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국에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동일한 브랜드로 아이스크림 전문 할인점 형태로 나간다는 거고
가장 우리 데프리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구가 가장 덥잖아요. 네. 대구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서울 수도권으로 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아파트 대단지에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런 비닐봉투에 아이스크림을 수십 개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대부분들이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한꺼번에 사가서 냉장고를 채워넣는 형태인데 일반 소매점보다 50% 이상 싸다라고 하고요.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거의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하는데 아이스크림 중소업 소매상 도매상 하는 분들 보면 사실상 마진 거의 안 남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프랜차이즈 형태 바꿔놨다는 게 기존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프리카에도 선선한 지역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의 최고 기온이 아프리카 지역보다 더 높았다 이런 기호에서 정말 데프리카는 데프리카다 이런 말들이 나왔죠. 예. 자, 그리고요. 보통 서양에서는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유럽 전문가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 최근에 보면 이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 중심으로 보통 지하철이나 전철 기차를 타면 이제 레이든 젠틀맨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그렇죠. 여기서 신사숙녀 이 레이든 젠틀맨 대신에 트래블러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뭐 디어 트래블러스 이런 말을 쓴다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헬로 에브리원으로 이런 그냥 형태로 바꾼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제3의 성이다라고 해서 뭐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그 제3의 성들을 표방하는 성 정체성을 표방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포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제3의 성, 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고 굳이 신사와 숙녀 뭐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냐 이런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서 예. 유럽 여행하실 때 보면 예전보다는 레이든 젠틀맨을 못 뜯을 거다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젠틀맨이 아닌데 자꾸 저 젠틀맨이 아닌데 자꾸 젠틀맨 그러면 그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이것이 여론입니다. 요새 휴가철이죠. 아마 지금 그 휴가지로 떠나시는 차 안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통령, 정치인도 나름의 휴가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오기 전까지 대통령과 기업과의 만남도 있었고요. 또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로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있기도 한데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은 현재 상황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남자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네. 네, 그런 얘기 일부러 안 하려고 내가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꼭 그 얘기를 하시네. 네. 근데 휴가 안 가세요? 지금 휴가입니다. 지금 휴가세요? 네네. 이 휴가에도 불구하고 네. 이 방송을 위해서 이 우리 또 YTN 라디오에 이렇게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어떻게 감사드리기 좋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방송이 또 소중하니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근데요,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좀 여러 가지 인상을 남긴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 그 중에서도 이제 가뚝이라는 단어도 생기고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지난주 기업과에 대하여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지지율에는 상당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호프타임 효과다. 칵테일 효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28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8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 오차
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1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긍정평가 80%에 육박하는 77%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부정평가는 13%로 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 북한 미사일 ICBM 발사 문제도 있었고 증세 등의 이슈도 있었지만 대통령 소통에 높은 점수가 주어지면서 호프타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는 ICBM 발사 전에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또 앞서서 ICBM 발사가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상당히 또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은 이 소통 쪽에 좀 더 주목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온도차가 있는데요. 예. 이 80% 지지율에서 문재인 대통령 70% 지지율 등락하는 것으로 지지율 구간의 변경은 일어났습니다. 예. 지역별 연령별로 온도차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 어디겠습니까? 호남 지역입니다. 네. 예. 93%의 지지율이었고요. 그것도 올랐네요. 네. 가장 낮은 곳은 대구 경북. 이 무려 25%포인트 차가 두 지역 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은 91%였고요. 이 60대 이상과는 20대 지지율 3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 역대 대통령의 경우 취임 1년차 연말을 기점으로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지지율을 얼마나 오래 가져갈지가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탈원전 기조, 증세 논란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좀 줬나요? 네, 호프타임, 칵테일 타임으로 이 기업가의 대화 분위기는 훈훈했는데요. 예. 이 증세, 원전 이슈는 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평가하는 이유로는 이 소통을 잘한다. 예. 국민 공감 능력이 가장 높은 이유로 꼽혔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꼽혔는데요.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논란될 만한 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 큰 이유로는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이라는 이유를 꼽았고요.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 정책, 세금 인상이 주요 부정평가 이유로 등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앞으로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머리글자만 따서 경북공입니다. 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경북공 외우진 마십시오. 네, 예. 경제.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추워. 예. 경제. 예. 북한. 공공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소통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예. 이 경제와 북한 과제가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북한 ICBM에 대한 대응 관련 한미 동맹 관계, 사드 배치 문제, 또 상당히 지금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 이 중국은 이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다. 우리의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이슈 등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올 연말 내년 초 즈음에서는 세금 인상, 증세, 일자리 창출 관련 구체적인 성과 도출이 있느냐라는 것이 경제 이슈로 중요 변수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각 당의 지지율도 좀 알아보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50% 넘나요? 네, 50%의 지지율입니다. 내 제잘. 또 이 말씀 드려야 될 건데 내가 제일 잘 나가. 진짜 그러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당 지지율은 한 정당에 대해서 좋아하느냐 또 좋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과의 상대적인 지지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의 비교 견제 세력이 부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 고고 시행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50%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독주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10%, 바른정당 8%,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4%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무당층이 24%로 4명 중 1명 정도는 아직까지 지지할 정당을 못 찾겠다라고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로 호남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에서 마저 민주당을 앞서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대구 경북 응답자의 30%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 샤이 보수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샤이 보수 현상이 아직도 지속이 된다. 탄핵 국면이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제보 조작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당,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좀 고비를 넘겼나요? 국민 여론이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당 분들을 만나면 아마도 긴 한숨을 쉬실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안도의 한숨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검찰 수사 1차 발표 결과 밑선 개입이 없었다.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무혐의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의 수사 발표로 법적 위기 상황은 모면하게 되고 당의 추가적인 이미지 추락에서도 기사 회생하는 모양새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제보 조작 자체만으로 당의 이미지는 상당 부분 실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회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여론상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의당 지지율은 4%였습니다. 이 바닥 수준으로 추락한 4%. 네. 특히 호남은 9%로 아직 한 자리 지지율인데요. 당의 기반이 되는 중도층에서는 5%에 그쳤습니다. 이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호남 민심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지와 이 중도층 견인 가능한 인물이 전당대회를 통해 나올 수 있을지가 국민의당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나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 산다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대선 패배 이후 이렇게 빨리 등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당 지지율의 여론에 도움이 될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영입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좀 혁신적인 변화가 있나요? 네, 대통령도 휴가를 떠났고요. 홍준표 당대표도 휴가를 떠났고 배종찬 본부장도 휴가 중입니다. 물론 동급 됐네. 동급은 아닙니다. 동급은 전혀 아닙니다. 이 홍준표 당대표가 휴가를 떠나면서 굵직한 정치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아직 보수 보고는 진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지율이 22%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할 때 부산, 울산, 경남이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이 수도권 또 보수 지지율 복원이 또 최대 과제가 될 텐데요. 서울, 인천, 경기 등 주요 지방선거 포스트가 되는 지역 지지율이 10% 미만이고요. 또 보수 복원을 위해서는 보수층이라고 하는 응답자들의 지지율을 5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과제일 것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 목표에 한참이나 미달되는 모습입니다. 바른정당은 어떻습니까? 네, 이혜훈 대표 휴가까지 반납을 했는데요. 이 바른정당을 지지해달라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 정당과 이념적으로 크게 차별화되는 모습 또 정책적으로 크게 구분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혜훈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사람만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 수도권이 새로운 바른정당의 기회의 지역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10%를 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기존 정당과는 다른 정당의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선거, 내년 지방선거죠. 성과 낼지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야당 지지율 알아봤는데 정말 좀 미미한데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야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난 대통령 휴가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상으로 물어보는 것
보다는 빅데이터상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의미는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거 카피 옛날 광고 카피인데.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겠다며 휴가를 권장했는데 그런 때문인지 예. 대체적으로 평창에서의 휴가 또 친해 휴양소의 대통령 휴가 일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반응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견에서는 북한이 야밤에 ICBM을 쏘는 위기 비상시국에 쉬어야 하는지 지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당연, 불업, 안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챙기면서 또 이 휴가까지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